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정은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특정한 은행을 의미를 하고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를 할 때 특정한 은행을 지정해 놓고 이 은행을 통해서만 어떤 지급이라든지 어떤 매입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은행이 바로 지정된 은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매입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매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출자가, 즉 수익자라고 부르는 수익자가 자신의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하는 게 더 편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신용장 이 거래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떤 판매를 해달라, 선지급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할 때는 이제 매입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요. 매입 제한 신용장을 개설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유 매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은행이 말 그대로 제한되지가 않은 거예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한, 그러니까 수출자가 편한, 그러니까 수익자가 편한 어떤 은행을 찾아가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은행이 일단 모든 은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특정한 은행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 은행이 바로 지정은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시 볼게요. 제시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 가지를 그려봤을 때 수익자가 은행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것, 제시하는 것을 제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시. 그래서 이 내용이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 UCP 600, ISBP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심사해서 일치한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대금을 결제하는 걸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서류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서류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제시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시자 나와 있고요.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수익자가 이렇게 매입은행 등에게 제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걸 받은 은행이 또 이렇게 또 다른 은행한테 제시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그다음에 은행, 다른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실무 해설 나와 있는데 실무 해설 읽어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밑에 보시면 통제은행부터 나와 있죠. 통제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제하는 은행을 의미를 하는데 뒤쪽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통지라고 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토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왔으니까 전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상 또는 외견상 봤을 때, 즉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일치한다 라고 보는 것을 의미를 해요. 외관상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은행한테, 통제은행한테 이렇게 오게 되죠. 전달해가지고 받아봤을 때, 받았던 내용들을 통제은행이 수익자한테 알려주는데요. 알려줄 때 자기가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종이 문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자기가 받았던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관상 봤을 때 진정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지를 했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통지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외관상 봤을 때 일치성이 있다, 존재한다. 즉 외관상 봤을 때
일치한다. 신용장 조건과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통지은행은 통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그런 통지를 했다는 것만으로 대금 결제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통지라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절차로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해외 지점이나 환거래은행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지점이라 하는 것은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 하나은행 국내 지점도 있지만 해외 지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환거래은행이 뭐냐면요.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외환 거래를 할 때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다 전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은행에 예치환이라고 하는 그런 계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 계정에서 돈을 차감하거나 거기에 돈을 넣거나 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치환 거래은행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외에 있는 특정 은행하고 어떤 파트너처럼 해가지고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은행을 두고 있으면 그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실제로 돈을 이렇게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 계정 안에 돈이 있는 걸 가지고 알아서 돈을 이렇게 차감하면 되겠죠. 먼저 돈을 주고 지급한 것만큼을 그 계정에서 차감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통지은행도 마찬가지인 게 환거래 은행을 하는 게 더 편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설은행 입장에서도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내가 좀 다루기 쉬운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소재한 은행과 RMA를 맺지 않아서 외관상 진정성이 확인된 신용장을 통지하는 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어떤 통지를 하려면 사실 그 개설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자가 있는, 그러니까 수익자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자기가 편한 은행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그런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대금 결제하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MA 계약을 체결했던 다른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2통지은행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청을 받은 은행이 제1통지은행이 될 것이고요. 그 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은행한테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받은 은행이 제2통지은행이 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설은행이 있는데 아까 그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여기 있는 개설은행, 줄여서 개은이라 써볼게요. 여기도 통지은행이 있는데 수익자가 있고요. 여기 개설은행이 있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바로 하면 되는데 이 둘 간의 그런 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 관계, 그렇죠?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환거래를 하고 있었던 은행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요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통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이거를 중간에 다른 은행을 껴서 예를 들면은 같은 나라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같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하기가 힘드니 중간에 얘랑도 거래를 하고 있고 얘랑도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통지할 것을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제1통지은행, 여기가 2통지은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볼게요. 개설 의뢰인,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하고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은행 영업일 같은 경우도 이제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의미가 나타나 있죠. 은행 휴일이 아니라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신용장 개설, 조건 변경, 지급,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 다르게 말해보면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용장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영업일이 아닌 거겠네요. 그쵸? 다음 5번에 수익자. 수익자는 돈을 받는 자,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제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UCP,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신용장 자체의 조건. 신용장 개설을 하고 나면은 이런 조건에 맞춰서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UCP 600. 세 번째로는 ISBP. 이 세 가지 모두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대금 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아까 말씀드렸고요. 확인 은행도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비수권 확인이라고 나타난 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확인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개설은행한테 수권받은 은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설은행한테 어떤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면 확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확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비수권 확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비수권 확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UCP 600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규정상 어떤 보호를 받지는 못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신용장. 신용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취소 불가능하고요.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신용장의 명칭과 상관없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용장, 상업신용장, 화한신용장, 보증신용장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명칭과 상관없이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신용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불능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일방적인 취소는 안 되고 어떤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제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지급이랑 인수가 있고요. 지급의 경우에도 일람 지급하고 연지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청을 받아서 개설은행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개설은행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개설은행이라 부르는 것도 있고요. 발행은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매입이 나오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될 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제라고 하는 거랑 매입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결제라고 하는 거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구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결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라는 행위 자체는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은행이 매입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대금 결제를 하기로 했던 은행이 대금 결제를 안 해버리면 매입했던 은행 입장에서는 내 돈 다시 돌려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소구권이라 부르거든요. 소구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장이 이런 거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수익자,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입은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신청하고 이렇게 송부하고 통지하고 매입 요청하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상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제시를 하면서 나중에 돈 주세요. 내가 돈을 먼저 지급했으니 여기는 수익자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상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가 확인되면 그때는 상환 청구를 하면 상환을 해주면 끝이 나는데 여기서는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여기서 전달했던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개설은행이 봤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게 있다고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러면은 대금 결제를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환을 받지 못하거든요.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선 구매를 해서 지급한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돌려받는 편보다는 내가 그에 따른 결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헛돈 쓴 거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매입했던 대금 지급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줘 라고 하는 것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소구권, 리콜스라 부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음법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제가 온전히 끝나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금 지급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자라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상환을 해줘야지만 그때 가서야 이게 바로 결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매입의 주체인 지정은행은 환원의 지급인이 될 수 없고 연지급 하격을 하는 연지급은행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결제가 되기 때문이죠. 원래 결제를 하기로 했던 은행은 당연히 매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결제를 하기 전에, 결제를 받기 전에 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이죠. 네,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이요. 아까 UCP 내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인수 후에 지급하는 것도 매입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수라는 행위 자체가 대금 결제를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를 받기 전에 돼야 되는 거예요. 전. 넘겨보시면 13번에 지정은행 들어가 있고요. 처음부터 어떤 은행을,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행이 바로 지정은행이 될 것이고요. 그게 없는 상태, 아무 은행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매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매입이라는 행위보다는 제시가 이루어지는 은행이 있을 때 제시받은 은행이 바로 지정은행이 되는 거겠죠. 밑에 보시면 제시, 그다음 제시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정의 규정을 다 보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어질 내용들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의가 똑바로 서지 않고서 뒤에 내용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조 볼게요. 해석.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출제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의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위원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오히려 출제하기가 더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내도 되고 아니면 조금 표현을 바꿔서 아니면 빈칸을 채우라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볼게요. 해석. 적용 가능한 경우 단수의 단어는 복수의 단어를 포함하고 복수의 단어는 단수의 단어를 포함한다. 앞에 보시면 해설 나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나 뱅크와 같이 복수가 아닌 단수의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단수의 의미만 가지는 것으로 보지 말고 다큐멘터리 크레딧나 뱅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수라고 써 있다 하더라도 복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복수로 써 있다 하더라도 단수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능하다. 취소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소 불가능이라는 그런 표시가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용장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신용장에 봤더니 취소 불가능하다는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취소가 될 줄 알았다.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서류는 자필,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그 외에 기계식 또는 전자식 확인 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다. 서류는 이제 서명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서명 같은 것들은 이 서류가 과연 이제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필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서명을 하는 거, 뭐 모사서명, 그렇죠? 천공서명은 뚫는 거죠. 모사서명은 이제 그 어떤 스캔해서 보는 걸 말하고요. 스캔해서 이제 하는 걸 말하고, 천공서명은 구멍을 뚫는 거. 그렇죠? 저희 여권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장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딱 이 자체가 원본이다라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스탬프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스탬프 맞고요. 상징 뭐 그 외에 기계식 또는 전자식 확인 방법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실무해설에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냥 전자문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서명 같은 거, 뭐 도장 같은 거 찍을 때도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전자서명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도장 같은, 그 인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딱 바로 출력이 같이 돼버리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인정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증, 사증,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하여 만족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라고 한다면 매매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매도인, 그러니까 수출자와 수입자, 이거 다른 말로는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도인, 그다음에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수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둘 간의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둘은 당연히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제3자를 볼 수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 자체를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심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이 서류들을 받아보잖아요. 받아봤을 때 과연 신용장 조건에 맞게끔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보기는 힘들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아,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 서류가 뭐뭐가 있어야 되는데 있구나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서류가 있으면 그거 자체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은 다른 은행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하나은행이 있어요. 뭐 무슨 지점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특정 지점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한국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베트남에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둘 다 하나은행은 맞잖아요. 하나은행은 맞지만 서로 다른 독립된 은행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하나은행 앞으로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착각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중국에 있는 은행한테 제시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했을 때 그거 인정 안 되겠죠. 같은 은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점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행으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일치가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퍼스트 클래스, 뭐 웰로운, 뭐 이런 쪽도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인류 저명한 자격 있는 독립적인 공적인 능력 있는 또는 현지에라는 용어는 수익자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퍼스트 클래스, 웰 노운 이런 것들은 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의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된 자가 발행을 한 게 맞는지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어떠한 자라도 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됐을 때는 발행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애매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신용등급이 뭐뭐인, 뭐
그렇죠? 특정 등급 이상인 자가 발행할 것 또는 어떤 좀 알려져 있는 특정 기관에서 발급할 것 이러면은 그 기관에서만 발급을 한 것만 보면 되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 웰론이라든지 뭐 다른 퀄리파이드라든지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과연 이 개설 의뢰인이 어떤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그런 것까지 다 유추해가지고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라도 발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라는 단어는 무시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뭐 아삽이라 부르는 뭐 ASAP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명백하게 그런 수치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며칠 내 또는 몇 시간 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과연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들 무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기준이 뭐냐면 제3자인 은행이 봤을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은행이 개설 의뢰인 대신에 서류 받아서 심사하고 대금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은 다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경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어떠한 일이 시기와 종기를 포함하여 특정 일자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자, on or about이라고 부릅니다. on or about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거는 앞뒤, 예를 들면 오늘 날짜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9일이다 라고 가정해 보면요, 앞으로 5일을 하면은 3월 4일이 되죠. 뒤로 5일을 하게 되면은 3월 14일이 되네요. 그리고 양 끝에 날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총 11일이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3월 9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시기, 이게 종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떠한 일이 시기와 종기를 포함하여라는 말을 썼는데 제외하여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출제 유형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이렇게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어느 부분들을 바꾸면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스스로 하기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숫자 같은 경우에 뭐 5일, 뭐 7일 이렇게 나왔을 때 숫자를 바꾸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쭉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런 용어들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쪽들을 더 들여다보게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명시된 일자 혹은 일자들을 포함하고 여기도 포함이란 말이 나왔는데 출제될 수 있겠네요. before하고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어떤 날짜를 포함하는 것인지 제외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은 before 한 다음에 뭐 7월 10일 전까지 이렇게 말했으면은 7월 10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9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7월 10일 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7월 10일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7월 10일까지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7월 10일 이후라고 했을 때도 7월 10일은 제외되는 거겠죠. before하고 after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이것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바로 위에서는 프롬이라는 단어 쓸 때 선적기간을 정할 때는 프롬이라는 단어는 포함되는 걸로 봤었는데요. 만기를 정할 때는 제외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건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월의 전반, 후반이란 단어는 15일까지,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월까지라고 한다면 2월은 28일까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전반은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후반은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초, 중, 말이라고 하는 것들도 3등분을 하면 되는데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2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실무해설을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 내용들을 한글로 이해를 하시고요. 영어로 된 표현들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말들은 영어로 된 걸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조 보겠습니다. 4조. 신용장과 원인 계약이라고 나타나 있네요. 신용장과 원인 계약. 신용장의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의 특성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독립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격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독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라고 선뜻 느낌이 안 오시죠? 기본적으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은행이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지급 보증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보증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고 봤더니 사실 그거의 가장 기초라 볼 수 있는 매매 계약한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뿐만이 아니라 매매 계약 또는 기타 어떤 계약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신용장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아까 수출자와 수입자라 말씀드렸을 때 무역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행위를 먼저 하고 나서 그에 따라 수반되는 거잖아요.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 중에 신용장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 계약이 흔들리면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 파기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신용장 거래도 같이 취소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운송 계약, 보험 계약, 수출입 대행 계약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계약하고 신용장하고는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대금 결제를 원래 해야 되는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나서 나중에 대금 결제를 하기 전에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부도가 났다는 것은 매매 계약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매매 계약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지금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신용장 거래는 방금 말씀드렸던 매매 계약하고는 서로 독립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개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출자가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적으로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의뢰인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서류가 일치되면 대금을 결제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이거는 사실은 은행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잘 보고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 자체가 사실은 그 신용장 계약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매 계약이 사실은 잘못돼서 신용장 거래에 영향을 미쳐버리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 거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따라서 영향받으면 내가 피해 볼 수 있고 나는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랑은 조금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매 계약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든 뭐 클레임이 제기가 됐다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서류가 일치하게 제시가 되면 대금 지급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UCP 600에서 4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립적인 거래이다. 그렇죠? 매매 계약 또는 다른 계약이라고 한다면 문송계약, 보험계약, 뭐 기타 여러 가지 계약을 말할 거고요.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 매입 또는 다른 의무 이행은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수익자 사이에서 발생된 개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수익자라고 부르는 수출자와 그 다음에 뭐 개설의뢰인이라 부르는 수입자 간에 어떤 매매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매수인이 어떤 계약, 매매 계약상 어떤 걸 요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좀 위반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금 결제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한테 지금 저 사람 저 업체가 어떤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잠깐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계약 내용을 잘 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외관상 봤을 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그 계약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면은 다 인력이 너무 많이 좀 소비가 되죠. 이런 것들은 안 하게 되고요.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 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 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원인 계약이나 견적 송장 등의 사본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인이라 부르는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대금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장치를 많이 두고 싶을 거죠. 그래서 까다롭게 뭔가 이렇게 봐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과중화되는 거죠. 과중되는 거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 계약 자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계약서 사본을 준다거나 아니면 견적 송장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심사해달라고 요구를 받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금 결제가 늦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대금 결제를 하기 전에 그 심사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류를 심사해주는 기간이 제한돼 있거든요.
서류가 제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오후 은행 영업일까지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중하게 이런 서류들을 검토해달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 기간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좀 제재를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기 실무 해설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잠깐 그 사례를 말씀드려보면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협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생생무역 사례 이런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사기당한 사례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용장 거래를 했어요. 중국에 있는 수출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수입자가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거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나서 통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출자는, 그러니까 수익자는 그걸 받아서 서류를 준비를 했는데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컨테이너 안에 그 계약된 물품이 아니라 쓰레기를 담은 거예요.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컨테이너에 이제 딱 보관을 한 상태로 운송을 해버린 거죠. 사실 그거를 모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실려 있는 것들은 운송하는 과정에서 열어보지 않거든요. 왜 여러 번 흔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이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실어 오게 되면은 그냥 그 컨테이너 안에 그 중량 이런 것들만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운송 서류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개봉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는 나중에 실제로 물건을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수입자가 나중에 물건 받아서 열어봤더니 쓰레기가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기 거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물건을 확인해 봤는데 이거 내가 했던 계약하고는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제시된 서류가 계약의 조건,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하고 UCP 600이랑 ISBP에 일치가 되면은 그 자체로 대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설 의뢰인 같은 경우는 사기 거래를 주장하면서 지급 정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이제 지급하지 말도록 강제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사실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 개설 의뢰인 입장에서 억울하긴 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서류가 일치하게 됐으면 대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고스란히 피해는 그 매수인이라 볼 수 있는 수입자가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견적 송장의 첨부 또는 발송 나타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과도하게 어떤 서류 심사를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제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서류 심사 자체를 포기한 적도 있었다. 과도하게 물품 명세를 넣게 돼서 그거 하나씩 다 봐야 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다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은 못하게 제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5조 볼게요. 서류대 물품, 용역, 의무 이행.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추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5조에서 얘기를 합니다. 추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신용장 거래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마피아 게임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마피아 이런 영화를 봤을 때 물건을 갖고 가서 대금 돈도 갖고 가서 서로 간에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그렇게 현품 거래를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렵고요. 다 서류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이제 실려서 왔는데 이게 계약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물건을 확인해 봐야 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일치가 되면 그 자체로 물품도 일치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거래를 하면서 추상적으로 서류만 일치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용역, 의무 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쓰레기를 담아서 이렇게 사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서류만 일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은행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고 물품이라든지 어떤 그 용역이라든지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왜겠어요? 은행을 위한 거겠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물품이 일치하는지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즉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6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